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시죠? 네, 이제 별걸 해볼게요. 자, 첫 챕터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월 강의에서는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같이 구조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나갔던 구조화 자료 있죠. 교육에 의해서 크게 그려진 그림 있을 텐데 그거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미리 그려놓기는 했는데 쌤들 그리는 순서를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쌤들이 인출하실 때도 요런 순서대로 인출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리는 순서를 보면 공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미리 그리고 자꾸 지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교육의 이해는 선생님들이 아마 교직 수업을 제일 처음 듣기 시작하셨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듣는 수업이 교육학 개론이나 학교들마다 개설된 강좌의 명칭이 다 다른데 교육의 이해, 교육학 개론 이런 이름으로 보통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책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요새는 그냥 자료 주시면서 수업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육학 개론책을 보게 되면 교육이 뭔지 교육에 도대체 어떤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되게 전반적인 사항들을 쭉 같이 확인하는 그런 강좌를 듣게 되시죠. 그 부분과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때는 그래도 꾸준히 많은 여러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시험 형식이 논술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 좀 출제 비중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일단 이 교육의 이해는 교육이란 게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교육들이 있는지, 교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 시작하실 때는 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애를 써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들을 다 볼 거야. 그런 마음은 굳이 그렇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암기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중에서 뭐 개념이나 몇몇 요소들이 있긴 한데 2차 시험 연관성은 좀 높은 편입니다. 교육의 이해 전체가 2차 시험 연계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교육의 이해 영역에는 보통 크게 어떤 게 있느냐, 교육의 개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확인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육의 정의,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이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약한 작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여기도 작아요. 덩어리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추구하는 목적, 가치, 요거 기출입니다. 논술 기출. 객관식 기출은 전부 다 객관식 기출이에요. 다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인데 논술 기출로 보자 그러면 요 교육의 목적과 가치 부분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육들이 있느냐, 무슨 교육 많잖아요. 그런 교육의 종류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교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교직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덩어리를 친 거예요. 교육의 이해 영역에는 교육의 개념을 확인할 거고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그다음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를 확인할 거고 교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야. 그리고 교사관에 대해서 교사란 어떤 직종인지 교직관, 교사상, 교사관에 대해서 확인할 거야. 대략 이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지금 크게 가지를 한번 쳤습니다. 쌤들 머릿속에 교육의 이해 영역에 대한 구조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구조를 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큰 구조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게 되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의 개념은 정리를 할 때 먼저 어원적인 측면에서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로 교육의 개념을 정리할 수도 있고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하게 무슨 정의 방법에 따라서도 교육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교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내재적 목적,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거 외재적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다양한 종류들 이제 교육의 형태를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이라고 구분되는 형식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유형이 있고 평생 교육, 학교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 교육, 학교 말고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이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야 학습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 그런다면 대안 교육은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데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인교육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인교육, 전인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열린 교육이 있긴 한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것도 문제 배경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죠. 명과 교육 관련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리고 교직관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으로 교직관을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성직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급진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직관으로 교직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최근에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문직관 구성된 교직관이 있습니다. 또 크게 한번 쳤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개념, 요소, 목적, 형태, 교직 이렇게 5가지가 있었지. 그리고 그 안에 유형으로는 교육의 개념은 어원으로 볼 수도 있고 비유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정의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3요소는 이런 게 있고 뭐 목적은 이런 게 있었고 교육의 형태 유형으로는 평생교육, 전인교육,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 안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 교직관에는 이런 3가지 유형이 있지. 이게 머릿속에 서시는 거. 이 구조가 그려지는 거. 이게 구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책을 개인적으로 읽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빈 종이를 꺼내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싫으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시는 거. 뭐뭐 있었지? 생각하시면서 쭉 떠올려보시는 거.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는 활동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런 모습으로 인출을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의 틀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말 잘 들러붙어요. 뼈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만들 때도 뼈대가 있고 그 뼈대에다가 뭘 붙여야 그 뼈대를 토대로 들러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큰 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그냥 계속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인지 구조도 비슷해서 요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다가 중요한 사항들을 붙여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은 다 봤네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됐다. 초반에 처음 우리가 인출을 해봤다. 그러면 정말 이 정도만 인출이 돼도 해당 영역에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 이게 인출이 되고 각각의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상태면 충분히 괜찮은 복습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어원에 있어서 우리가 동양적 어원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교육이라고 하는 한자 어원을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접근을 하게 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 서양적 어원 같은 경우에는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을 봐요. 보통은 많이 페다고지와 이렇게 썼더니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쌤들도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에듀케이션. 근데 이제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더 그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고 좀 수직적인 관점으로 그 교사와 학생 사이를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확인을 하게 되고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에듀 그 카레, 에듀, 세레라고 하는 2가지 개념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의외로 잘 외워져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이 구조화가 끝나고 나면, 챕터 구조화가 끝나고 나면 교재를 보면서 같이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요게 교육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어원으로 살펴보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교육을 무엇인가에 비유함으로써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했던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형과 성장, 요 두 가지가 아주 오래된 정의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형의 비유는 말 그대로 주형, 틀. 우리가 보통 이게 그 주물을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재료를 부어가지고 굳힌다 이런 개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사 중심적이고 전통적이고 주입식 방식의 교육을 뜻하는 것이 주형의 비유가 되고,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 그리고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거, 성장의 비유.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학생 중심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통적 정의로 볼 수 있는 거고, 예술과 성년식과 만남은 약간 대안적인 정의로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예술,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를 예술에다 비유를 한 거, 성년식은 사회에 입문하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형식으로서의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교육을 얘기하는 만남, 요 5가지의 비유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적 개념에서 조작적 정의, 규범적 정의라고 해서 개념부터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 조작적 정의는 쌤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게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학자로서 정범모 선생님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학자 거의 1세대 교육학자 분이신데 아주 뛰어난 조작적 정의를 한번 내리셨습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해서 아주 탁월한 정의가 있죠.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도 개념 확인하시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피터스. 앞으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인기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피터스의 규범적 정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반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스가 초반에 약간 어려운 학자인데 그래도 볼만해요. 지금 봤던 부분, 교육의 개념, 처음에 공부했을 때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보실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이 비유적 정의입니다. 물어보기가 괜찮아요. 물어보기가 괜찮고, 특히 요 성장의 비유라든지 만남의 비유라든지 최근에 좀 대안적인 관점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서 성장이나 만남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특히 2차 면접 관련해서도 당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관점, 교사로서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를 물어보기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항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육의 3요소, 교육이란 개념을 정립시켜주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요 3가지가 있으면 교육의 3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개념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교사가 빠졌어요. 교사가 빠지고 학생과 내용만 있으면 얘는 뭐가 될 수 있게요?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부가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죠. 교육은 근데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육은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은 교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없다, 학생과 학습 내용만 있다, 그러면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육의 목적 부분, 이제 이건 목적이나 가치나 같이 물어보는 부분인데, 내재적 목적 가치, 외재적 목적 가치가 있어요. 여기는 역시 개념, 각각 2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각각 확인해 두시고,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출이에요. 논술 기출이에요. 여기가 논술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논술 기출은 다시 안 나오지 않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초반부에 나왔던 문제라서 좀 이게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될 것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이니까 요건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의 형태, 형식, 비형식, 무형식은 각각의 사항들 아주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개념들. 근데 여기가
학자들에 따라서 요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비형식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초반에 헷갈리지만 뭐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되게 그 까다로운 사항은 아니니까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때 굉장히 자주 출제됐었던 중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논술 시험으로 바뀌게 되니까 출제되기가 조금 애매한,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되긴 했죠. 근데 평생교육에서 쌤들이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건 개념,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그다음 평생교육이 왜 필요할까? 필요성 부분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유사한데 이제 좀 섞어 쓸 수 있는 다른 뭐 다양한 개념들이긴 합니다만, 특히 학습 사회 쪽이 최근에 평생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사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허친스,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에드워즈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랑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일리치의 학습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거기에 추가로 그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던 교육의 4가지 기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기둥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교육은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뭐 필요성이나 가치 부분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제도 외에 그 다른 장면을 상정을 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상황에서 학교의 정규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아주 적합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인교육,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개념 부분 봐두시고, 실천 방안 막연할 수 있어서 실천 방안 쪽은 교육 과정 면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생활 지도 면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교수학습 지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가가 전인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다음에 교육 행정, 학교 행정 부분에 있어서 교육 그 전인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다문화 교육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출제가 조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객관식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 5급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꾸준히 보이고 있는 항목이라서 방심하지 않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념 알아두셔야 하고, 다문화 교육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뱅크스가 제시를 했었던 영역, 다문화 교육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두시고, 다문화 교육의 종류 정도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최근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고 해서 되게 여기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자체 특징, 어떤 걸 특징으로 할까, 그다음에 이런 특징들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나 이건 정말 정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없어서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의 형태, 유형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 쪽에서 이 학습사회 부분 의미가 있고요. 유네스코 4가지 그 기둥, 교육의 기둥, 요 부분이 꼭 평생교육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한테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교육이 무엇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다음에 전인교육은 두루두루 괜찮죠. 개념 중심으로 봐두시고, 다문화 교육은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약간 상식 수준에서 이런 실천 방안이나, 여기도 실천 방안 나왔었죠. 이런 필요성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설명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에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정답을 달달 외우신다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문제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문제 풀면서
이제 1년 내내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도 다양한 형식으로 실전 시험에 맞게끔. 작년에도 저희 수업 들으셨던 쌤들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후반부 문제를 통해서 많이 해서 좀 생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쓰기 편했다, 쓸만했다, 그 도움 받았다고들 많이 얘기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구조화를 통해서 토대를 잡으시고 계속 그 다양하게 연습하는 거, 활용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직관으로 넘어갑니다. 교직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교직관이 하나가 있어요. 전문직관. 나머지는 현실 적용성 최근에 거의 좀 타당하지 않다, 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념만 봐두셔도 됩니다. 성직관의 개념, 노동직관의 개념 정도 각각 봐두시고, 전문직관은 개념도 보셔야 되겠고, 자,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 전문직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문직의 특성들을 교직에다가 대응을 시켜봤을 때 이건 이래서 해당하고 이건 이래서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여긴 다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큰 개요를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하고 시작을 한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교육에 이해해서 봐야 되는 항목들이 요 정도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 정도를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공부를 하실 때 애초에 애를 써서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가 좀 그 개념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 구조화가 되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요 정도 수준으로라도 사실 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큰 틀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틀을 가진 상태에서 이론,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편안하게 이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워야 돼요. 그 PPT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PPT 자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 전에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많이들 알려드린 전화번호인데 그 앞으로 우리가 그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뭐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하시면 문자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도 있잖아요. 카페에도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거든요. 카페 얘기를 안 했네. 카페 얘기를 안 했네. 거기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빨리 지우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죠? 이 정도 다들 보셨죠? 그리고 자료도 있잖아요. 꺼졌을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교재 준비하세요. 교재 준비하세요. 출력해서 보셔도 되는데 이번 주에 책이 바로 나오니까 좀 출력하기에 너무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아서 나오나? 응,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보셨다가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들. 근데 교육의 이해 파트는 필기사항이 되게 많진 않아요. 아주 필기사항이 많진 않아서 옮기고 이러시는 그런 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저희 카페 있어요. 저희 수업 자료에도 보면 카페 주소 다 적혀 있거든요. 카페 주소인데 여기 가시면 질의응답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어디다 물어보지 고민하지 마시고 카페에 질문 주셔도 좋아요. 문자보다는 카페 응대가 조금 더 빠릅니다. 제가 문자보다는 카페 응대가 좀 빠르고 그래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경우에는 좀 늦어져요. 제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라서 그 내용 질문이 좀 많아서 그걸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답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조금만 그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직강이 되면 직강쌤들은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응답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저희 쌤들 스터디 게시판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하고 싶은 쌤들, 저희 수업 듣고 계신 쌤들 모여서 스터디 구성하시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비대면 상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터디원들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책 나오거나 강의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 거기에 자료들 다 있으니까 공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겠습니다. 초반에 차례랑 목차랑 이게 다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예측이 되시죠? 교육의 이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 저희가 앞에서 개념에서부터 확인했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어원적 정의라고 해서 동양의 어원, 교육, 가르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보실 사항들은 아니고 좀 가볍게 개념 중심으로 맞아 이런 말들이 있지 교육은 이런 것이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단어 이 말 자체가 맹자의 책에서 제일 처음 나왔다고 해요. 좋은 얘기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그래서 보면 니은에 보시면 가르칠 교와 기를 육 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기른다.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의미에서 디귿을 보시게 되면 성숙한 부모나 교사, 미리 이미 다 발달되어 있는 부모나 교사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녀나 학생에게 착하게 살도록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가르치고 자녀나 학생들이 그것을 본받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딱 봐도 먼저 배운, 먼저 성장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친다, 이끈다, 키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개념을 봤을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한자의 어원은 좀 수직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 있는 가르침, 가르치다. 맞아요. 저희 예전에 무슨 학술지 이름도 가르침과 배움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가르다, 가로되라고 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가르다와 치다, 의미 있게 만든다, 쓸모 있게 만든다. 그래서 말로써 쓸모 있게 유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쓸모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드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좀 수직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양적 어원은 교육이건 그다음에 가르침이건 두 가지 모두 다 좀 수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서양적 어원이 등장을 합니다.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 에어지흥이라고 해서 독일어 어원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잘 언급이 안 돼요. 이것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의 파이다고고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파이다고고스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교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교복이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그 도시국가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되게 그 자유로운 교육이나 자유인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중시했었는데 여기 보면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인 교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숙제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을 좀 주도적으로 지도를 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요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수직적
상식적인 관점의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게 되는 educ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게 되면 라틴어의 educare 그다음에 educere라는 두 가지 어원을 같이 들 수가 있대요. 요 educere는 학자분들에 따라서 educare라고 읽기도 해요.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educare, educere 요 두 가지로 다 그 표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educare를 보시게 되면 이게 care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그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관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educere, educare 같은 경우에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지금까지 봤었던 교육의 개념과 다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교사나 부모가 어른이 주도적으로 학생을 막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에듀셀의 에듀케레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장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끌어낸다, 발현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학생 중심적인 굳이 나중의 개념과 연관을 짓자면 성장의 비유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걸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얘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을 보게 되면 파이데이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파이데이아 선언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 영역을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기초 교육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굉장히 복고적인 그 교육 과정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보시면 기원전 5세기 이래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교육처럼 썼다. 이제 고대 그리스, 라틴 이쪽에서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대충 정리가 되죠. 동양은 굉장히 교사 중심적이었지. 서양도 그랬는데 그 중에서 education, educel에만 좀 학생 중심적이었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교육의 비유적 정의 개념 중에서 굳이 뭘 하나를 찍어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유적 정의,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만남용 5가지는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게 되는 장단점, 지금 우리 현재 교육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1,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는 없고 3, 4월 달에 좀 더 많이 하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을 때 주형은 뭐야, 성장은 뭐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관점으로 교육을 봐야 될까? 대부분 성장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남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접근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까 최근에. 자, 14페이지 1번, 괄호 1번, 주형의 비유. 가장 오래된,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주형의 비유입니다. 3번이 개념이에요.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 즉 교사가 쇳물이나 진흙, 즉 학생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거다. 이 비유적 정의는 전부 다 비유예요. 전부 다 비유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이다. 마치 제작자가 재료를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게 교육이야. 찍어낸다.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이죠. 교육과정의 주체가 교사가 되고 그 교사는 불변한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를 획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은 변해야 될 대상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교사 학생 사이의 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수직적인 관계를 상정하게 되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내가 교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지 복종하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거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가 부도덕한 방식을 활용할 위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되는 학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로크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인간 백지설이라고도 합니다. 따블라 라사라고 해서 흰 종이라는 개념인데 인간의 마음이 원래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백지는 태어나고 나서 교육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인간 백지설이죠. 굉장히 학생을
학생의 마음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왓슨이란 학자가 나오는데 이 행동주의는 나중에 우리가 교육 심리할 때 공부하시게 되죠. 공부하셨던 기억나죠? 대부분 교육 심리는 필수니까. 교직 수업 중에서도 필수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그 교직 수업 중에 하나가 교육 심리죠.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그리고 교육 심리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나 학습을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인데,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상정하지 않죠. 없다고 생각하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적절한 강화물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형의 비유처럼 약간 찍어내는, 여기서 왓슨이라는 학자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신체가 건강한 10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나는 그 아이들을 무엇으로라도 다 만들 수 있어! 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난 미국의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행동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보였는데,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교사들이 찍어낼 수 있다, 빚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형의 비유 부분은 3번에 있었던 개념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 위험성 부분 부가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성장의 비유. 성장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비유적 정의라서,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하듯이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바깥에서 집어넣거나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를 했을 때 성장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아동은 식물,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되게 많이 쓰이는 비유고 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쌤들이 답을 쓰실 때 가끔 성장의 비유 쪽을 물어보게 되면 답을 되게 급진적으로 써요. 어떻게 쓰면 교사는 정원사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정원사일 수도 있지만 이건 비유적 의미에서 학생을 식물에 비유를 했을 때 교사가 정원사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육의 과정은 식물의 성장 과정이다.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 자신이고 교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번, 3번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기본 개념으로서 우리가 성장의 비유 쪽에 신경 써서 봐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이게 루소 많이 들어보셨죠?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 내가 해바라기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장미꽃이 필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보리가 그 맺힐 수는 없죠. 열릴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인간이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달 가능성, 잠재 가능성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밖에서 아무리 이런 저런 식으로 가르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을 발현해내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해바라기 꽃이 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과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납득이 되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접근이죠. 그래서 2번, 3번 신경 써서 봐두시고요. 4번도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단점, 한계점 뭘까요?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과와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학생의 중요성, 학생의 발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나 교과 내용의 역할을 너무 작게 봤다, 과소평가했다. 요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루소가 제시했었던 에밀 루소는 자연주의자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출제 빈도가 되게 높지는 않지만 교육사나 교육 철학 부분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빨리 보죠. 그런 부분들은 좀 급하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발현된 사례를 보게 되면 6번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관, 진보주의 철학 관점의 교육관입니다.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하실 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아동 중심 교육, 학생 중심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반에 공부하실 때 초반 공부,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랑 전체를 얕게나마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때 개별적인 세부상을 볼 때 굉장히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행동주의가 뭔지, 에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진보주의 교육 철학주의가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를 희미하게라도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납득이 돼 라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처음 보는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힘들어요. 교육학에서 쓰는 말들이, 표현들이, 또 전공은 쌤들이 전공이니까 열심히 보셨으니까 좀 더 친숙하지만 교육학은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얘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한 번 보고 전체를 얕게라도 어떻게든 한 번을 보고 나서 그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이 흐름이면 이런 논리가 있지. 그러니까 교육학적 논리가, 구조가 머릿속에 서시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니게 공부가 되실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보시는 것. 그렇게 어떻게든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를 비교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적 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해요. 옛날부터 많이 얘기해왔었던 접근이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동관 부분 보십시오. 체크. 주형의 비유에서 아동은 진흙이나 밀랍, 그냥 대상이에요.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 아주 수동적이다. 그리고 성장의 비유에서 아동은 씨앗,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잠재 가능성을 가진 아주 능동적인 존재다. 기억해 두시고, 교사관 중요하겠죠. 주형의 비유에서 교사는 장인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비유에서는 정원사나 농부에 비유된다. 권위가 약하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성장의 비유 쪽과 더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조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쌤들이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교육 내용을 강조한다, 교육 방법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요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형의 비유는 교육 내용 얘기를 많이 하고 성장의 비유는 교육 방법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형의 비유는 틀이 정해져 있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는 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반드시 배워야 해. 그래서 내용이, 방법은 안 중요해요.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비유는 아이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그러면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내용보다 방법을 중시하게 돼요. 근데 내용을 중시하는 게 옳을까요? 방법을 중시하는 게 옳을까요?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초반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뭐든 중요하겠지, 얼른 대답을 하라고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내용이 중요한가? 방법이 중요한가? 저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둘 다 중요하겠죠. 어떻게 내용만 방법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중에 성년식의 비유는 내용과 방법이 결국은 같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용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 이런 내용은 이렇게 가르치면 좋고 저런 내용은 저렇게 가르치면 좋거든.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결합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도 약간 변별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냐 라는 측면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상식적인 교육적인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오다가 대안적으로, 자 15페이지 괄호 3번 대안적 비유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술, 성년식, 만남. 이 중에서 만남이 또 역시 최근의 교육적 관점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예술은 개념을 보겠습니다. 니은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예술가랑 재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재료는 대상이잖아요. 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되게 주형의 비유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주형의 비유랑 비슷한데 재료의 성질을 조금 강조해 준 거 정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년식의 비유, 뭐 성인식, 성년식 다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진짜 이렇게 정말 비유에서 등장을 한 건데,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서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인류의 문화유산, 여기서 보면 굉장히 흔히 쓰는 수사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명화된 삶의 형식, 그다음에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한다, 이런 표현이 성년식의 비유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특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년식들을 보게 되면 무섭고 위험한 성년식들 되게 많죠. 그래서 막 왜 번지 점프 이런 것도 그 성년식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그 사회의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다음에 못 뛰어내리면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미숙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역사도 보면 옛날 이런 거 보게 되면 등에다가 뭐 등 가죽을 갈고리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걸 버틸 수 있으면 어른으로 인정해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나름의 어떤 그 입문식,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대사회, 근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야만적인 방식으로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성년식의 비유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얘기를 할 때 보통 나오는 키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 그다음에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형의 비유가 내용만 강조하고 성장의 비유가 방법만 강조하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 성년식의 비유는 내용과 방법이 모두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방법은 내용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보여도 성년식의 비유구나 라고 하는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남의 비유는 이전의 교육들이 주형이건 성장이건 예술이건 성년식이건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면 뭘 배워서 조금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교육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만남의 비유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현상은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비연속적인 도약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이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만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유가 가진 문제점을 교육의 과정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 이거 한계다. 그래서 단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측면을 간과했다.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어떤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경험이 바로 교육인데, 그래서 니은을 보시게 되면 교육은 교사나 학생 사이에 만남을 통해 갑자기 또는 비약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가정을 해서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 과정이다. 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니은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인격적 만남, 단속적 비약적인 성장. 그러니까 교육이, 기존의 교육적인 개념들의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변화되겠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만남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만남이 발생을 하면 비약을 하는 거예요.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약이 나타났죠. 이게 만남이, 요 만남이고 요 부분이 만남이 되는 거고,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또 특정한 만남이 생기면 또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다.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도약적인 그런 활동을 교육으로 봐야 한다라는 좀 독특한 대안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귿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인가? 아까도 말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교육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비유적 정의는 먼저 주형,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예술, 성년식, 만남이라고 하는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사항들의 개념 정리해 두시고 특히 성장과 만남 기본적인 개념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부분 정리하기 좋게 표로 전체 자료 정리를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복습하시거나 인출하시거나 외우실 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첫 챕터 개념 부분 지금 어원과 비유를 보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교재 체크를 해주시고 복습하실 때 달달달달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꼭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서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 잠깐 쉬셨다가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